지식이 자라면 인간은 풍요로워진다. 시카고 대학교의 교훈입니다. 미국 시카고대는 노벨상 수상자를 많이 배출하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 시카고대는 삼류학교에 불과했대요. 그런 곳에 1929년 로버트 허친스가 총장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는 인문고전을 독파하는 존 스튜어트 밀식의 독서법의 대가였죠. 허친스 총장이 혁신을 위해 실시한 야심찬 계획이 이른바 시카고 플랜. 모든 학생이 반드시 100권의 고전을 읽어야 졸업할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이 100권의 책을 일러 그레이트 북스라고 불렀어요. 그는 여기서 3가지 보물을 찾도록 강조했습니다. 첫째, 가슴에 품고 싶은 인물을 탐색할 것. 둘째, 영원 불멸의 가치를 발견할 것. 셋째,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꿈을 찾을 것. 그리고 노벨상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위대한 대학을 만든 것은 위대한 책인 셈입니다.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그리고 노벨상이 쏟아지기 시작했다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질 볼트 테일러의 긍정의 뇌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뇌졸중에 걸린 날 아침의 이야기로 시작했죠. 오늘은 이어서요, 뇌졸중에 걸렸음을 깨달은 테일러가 구조 요청 전화를 거는 부분을 나눠드릴게요. 뇌가 망가진 테일러는 전화를 걸어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간단한 작업을 하는데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 전화를 하고 출근을 하고 책을 보고 사람들과 수다를 떠는 이 별것 아닌 일들에도 얼마나 많은 기적이 함께하고 있는지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 역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는 행동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는 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 간단한 행동을 훌륭히 해내기 위해 우리 뇌가 얼마나 열심히 작동하고 있었는지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온 몸이 건강하고 또 건강히 사고할 수 있는 우리 뇌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역시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들이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뇌졸중이 일어나면 신속하게 병원에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집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제멋대로 머릿속을 들락날락하는 생각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안타깝게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생각들을 계속 붙들고 있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힘을 합쳐 세심하게 작용하던 양측의 반구가 이제 좌뇌와 우뇌 본연의 기능 차이와 비대칭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 왼쪽 뇌의 언어 능력과 계산 능력이 내게서 멀어져가는 기분이었다. 내 숫자는 어디에 있을까? 나의 언어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나는 순간과 순간 사이에 인지적 연결고리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나의 뇌가 전하는 유일한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매달렸다. 내가 뭘 하라는 거지? 맞다. 도움을 청해야 된다. 계획을 세우고 도움을 청하는 거야.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도움을 청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해. 맞다. 나는 도움이 필요해. 이런 식으로 내 생각은 계속
왔다 갔다 했다. 이런 뇌졸중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나의 뇌는 정상적인 정보 열람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처리해왔다. 내가 뇌의 중앙에 앉아있고 파일 캐비닛들이 일렬로 정렬되어 있다. 어떤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기억을 찾고 싶으면 우선 캐비닛을 쭉 훑어본 뒤에 정확한 서랍을 살핀다. 그리고 원하는 파일을 찾아서 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찾지 못하면 뇌를 다시 검색해서 결국 올바른 자료를 찾아낸다. 하지만 이날 아침에는 정보 처리 방식이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 뇌 안에 파일 캐비닛들이 여전히 정렬되어 있었지만 서랍이 죄다 닫힌 데다 캐비닛은 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저 멀리에 있었다. 내가 다 아는 것들이었고 많은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디에 있는 걸까? 정보는 여전히 거기 있는데 도저히 불러올 수 없었다. 내가 다시 언어적인 사고를 하거나 내 삶의 기억들을 떠올릴 수 있을까? 내게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영영 사라진 게 아닌가 싶었다. 슬픈 일이었다. 주의력을 놓치지 않고 더듬더듬 정신을 차리는 것마도 버거웠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맞다. 도움을 청해야 해. 도와달라고 해야겠어. 한순간 또렷하게 생각했다가 나는 이를 명료한 물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순간 아무것도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당시 왜 나는 응급전화를 걸지 않았을까? 이유는 이랬다. 두개골 안에서 커져가고 있던 출혈 부위는 숫자의 이해를 담당하는 영역 바로 윗부분이었다. 911이라는 코드를 인식하는 뉴런들이 피 웅덩이에서 헤엄치고 있었기 때문에 911이라는 개념이 더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무능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기억해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밖에 없었다. 나는 그저 앉아서 마냥 기다렸다. 전화기 옆을 떠나지 않고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내가 뭘 하고 있지? 맞다. 도움을 청하자. 도움을 청하자. 도와달라고 하자. 혹시나 다시 명료한 물결을 의식적으로 불러올 수 있을까 기대하면서 나는 내 앞에 책상의 전화기를 놓고 쳐다보았다. 숫자를 떠올리려고 애쓰면서 주의력을 모았을 때 뇌가 텅 빈 듯 느껴졌고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정신이 명료해진 어느 순간 내 직장인 하버드 뇌조직 자원센터에 연락하면 동료들이 나를 도와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직장 전화번호만 기억해내면 되었다. 직장 전화번호가 뭐더라? 내가 어디서 일하지? 맞다. 뇌은행. 나는 뇌은행에서 일하지. 그 뇌은행의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더라?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도움을 청해야 해. 직장에 전화를 걸자. 그런데 직장 전화번호가 뭐였지? 지금까지 외부 세계에 대한 나의 정상적인 지각은 좌뇌와 우뇌가 끊임없이 정보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대뇌피질의 기능 분화 때문에 양쪽 뇌가 맡은 기능이 조금씩 다른데 이것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뇌는 외부 세계에 대한 사실적인 인식을 정확히 구성해냈다. 우뇌는 아이디어와 개념의 큰 그림을 이해하는 일에 능숙했고 좌뇌는 개별적인 사실과 세부적인 사항을 기억하기 위해 부단히 애썼다. 그래서 나는 전화번호를 기억할 때면 임의적으로 연결된 숫자를 무작정 외우지 않았다. 대신 숫자 연결에 어울리는 패턴, 주로 시각적 패턴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냈다. 전화번호의 경우 나는 주로 숫자를 누를 때 내 손가락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패턴을 기억했다. 어린 시절 내내 나는 사물을 범주에 따라 구별하는 일, 즉 좌뇌가 하는 일보다 직관적으로 관계를 맺는 일, 즉 우뇌가 하는 일에 훨씬 관심이 많았다. 좌뇌가 하는 언어보다는 우뇌가 하는 그림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 해부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내 머리는 세세한 것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일에 능숙해졌다. 하지만 좌뇌가
피 웅덩이에서 허우적대고 있으니 상세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생각했다. 직장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지? 직장 전화번호가 뭐였더라? 몇 분 동안이나 전화기를 잡고 헛수고를 한 끝에 마침내 숫자 4개가 불현듯 떠올랐다. 2405. 나는 머릿속으로 계속 반복했다. 2405. 잊어버리지 않도록 힘이 떨어진 왼손으로 펜을 들어 마음속에서 본 이미지를 재빨리 종이에 적었다. 물론 숫자 2는 2가 아니라 갈겨 쓴 곡선에 가까웠다. 다행히도 전화기 번호판에 있는 2는 내 마음속의 2와 생김새가 비슷했다.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떠오른 숫자를 종이에 끄적였다. 2405. 이 와중에도 나는 그것이 번호의 일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다시 생각했다. 나머지 숫자가 어떻게 되지? 앞에 붙는 숫자들이 있었는데. 머릿속에 휙휙 지나가는 어떤 것,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붙잡으려고 하는 도중에 855라는 번호가 갑자기 떠올랐다. 피곤했다. 전화기 앞에 앉아 기다리자니 온몸이 산산조각이 나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다. 우주와 하나가 된 듯한 포근한 감정이 계속 밀려와 정신을 어지럽혔지만 그래도 나는 침대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버티며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버둥쳤다. 마음속으로 지금 해야 할 일과 말해야 할 것을 계속 연습했다. 하지만 내가 하려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은 미끄덩거리는 생선을 붙잡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나는 마음속으로 연습을 반복했다. 저는 질인데요. 도움이 필요해요. 질인데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생각하는 데만도 45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명료한 물결이 다시 밀려왔을 때 종이에 끼적거린 숫자를 전화기 번호판에 붙어있는 숫자와 하나하나 맞추어가며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도 동료이자 좋은 친구인 스티브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가 수화기를 들고 말하는 것이 들렸지만 나의 뇌는 그의 언어를 해석하지 못했다. 마치 그의 목소리가 꼭 골든 리트리버가 짖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질이야. 도와줘.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렇게 말하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다. 아마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으르렁대는 신음소리에 가까웠겠지만 다행히 스티브가 내 목소리를 알아챘다. 그리고 내가 곤란한 일을 겪고 있다는 것도 이해했다. 그제야 나는 편안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이제 그가 어떻게 할지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그가 나를 도우러 와주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나는 주치의를 만나야 한다는 의무감이 들었다. 혹시나 잘못된 치료센터에 가서 내가 가입한 건강보험으로 비용을 치르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됐다. 무척이나 비싼 응급처치를 받아야 할 게 분명했다. 나는 명함들이 쌓여있는 곳을 향해 멀쩡한 왼팔을 뻗었다. 6개월 전에 한 번 만났던 주치의인데 이름이 아일랜드계였던 기억이 났다. 연상되는 것을 뒤지기 시작했다. 마음의 눈으로 훑어보니 명함의 가운데 상단에 하버드 로고가 있었던 게 떠올랐다. 명함의 모양이 정확하게 기억나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징조가 좋아. 이제 의사의 명함을 찾아서 연락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맨 위에 놓인 명함을 보는 순간 당혹감이 밀려왔다. 마음속으로는 내가 찾는 이미지를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었는데 눈으로 보자 앞에 있는 명함의 정보를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나의 뇌는 더 이상 글씨와 글씨를, 로고와 로고를, 심지어는 배경과 배경도 서로 구분하지 못했다. 나의 뇌는 색깔과 모서리를 구별하는 일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했다. 정상적인 현실과의 연결끈이 거의 풀린 상태였던 것이다. 나는 서로 다른 물체들을 시각적으로 구별하기 위해 의지했던 단서들을 더 이상 알아보지 못했다. 내 몸의 경계도 확실히 인식하지 못했고 여기에 시간 감각마저 사라지자 내 자신이 이리저리 흘러다니는 유동체 같았다. 침묵의 마음 한가운데 멍하니 앉아 명함을 움켜쥐고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려고 했다. 다행히도 나의 전두엽이 과제를 놓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했고 가끔씩 의식이 명료해지는 순간이 오면 보고 확인하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다양한 자극들을 구별해낼 수 있었다. 이렇게 나는 조금씩 나아갔다. 명함을 훑어본 지 35분 만에 마침내 하버드 로고가 찍힌 명함을 찾아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화기라는 개념 자체가 아주 흥미롭고 야릇한 것이 되어버렸다. 대체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지? 나는 사물을 이해하는 능력이 사라진 듯했다. 그러나 이 전화기라는 물건이 무언가를 통해 나를 다른 공간과 연결시켜준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저 반대편에서 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화기 번호판의 모습이 이상하고 낯설게 보였다. 명함에 적힌 꼬불꼬불한 숫자와 전화기 번호판에 붙은 꼬불꼬불한 숫자를 천천히 서로 맞추어 나갔다. 어디까지 숫자를 눌렀는지 잊지 않도록 번호판의 숫자를 하나씩 누를 때마다 왼손 검지로 명함에 적힌 숫자를 덮어서 다음에 누를 숫자를 확인했다. 이미 누른 숫자를 순간순간 기억하지 못했으므로 이 절차가 꼭 필요했다. 이런 전략으로 반복해서 모든 숫자를 다 눌렀고 이어 수화기에 귀를 갖다 대고 소리를 들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질 테일러다. 뇌졸중에 걸렸다. 나는 질 테일러다. 뇌졸중에 걸렸다. 수화기 반대편에서 목소리가 들리자 대답하려고 했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말하는 소리를 마음속에서 분명히 들었지만 정작 목구멍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직장 동료와의 통화에서 가능했던 삐걱거리는 신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세상에 이제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니. 소리내어 말하려고 했던 이 순간에야 내가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성대가 작동하지 않아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접수처 사람이 다행히도 내 주치의에게 전화를 바로 돌렸다. 친절한 주치는 내가 질 테일러입니다. 뇌졸중에 걸렸어요 라고 발음하고자 끙끙대는 것을 기다려주었다. 마침내 주치의가 내 말을 알았더니 마운트 5번 병원으로 오세요 라고 말했다. 의사의 말소리는 들렸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혹시나 하는 희망으로 나는 다시 나름 애를 써서 again이라고 천천히 말했다. 그녀는 걱정되었는지 다시 지시를 반복했다. 마운트 5번 병원으로 오세요. 하지만 이번에도 알아듣지 못했다. 의사는 내 상태가 진심으로 걱정되었는지 끈기 있게 한 번 더 반복했다. 말소리와 의미를 연결시켜 뜻을 파악하는데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나는 낙담했다. 의기소침하고 외로운 데다가 머리까지 쿡쿡 쑤셨다. 나는 내 몸과 연결되어 있던 끈이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느꼈다. 나의 에너지가 이 허약한 그릇에서 줄줄 새고 있었다. 몸에서 가장 먼 손가락과 발가락 끝이 무감각해졌다. 난생 처음으로 내가 무력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컴퓨터는 껐다가 다시 부팅하면 되지만 내 삶의 풍요로움은 순전히 건강한 세포 조직과 뇌가 지닌 근본적인 능력에 의존하고 있었다. 뇌의 힘으로 나는 명령을 온몸에 전기적으로 전달하고 소통시켜 왔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질 볼트 테일러의 긍정의 뇌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유튜브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학부모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놓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111 공부자극 캘린더 365 홍콩 캘린더를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